안녕하십니까. 건축 설비 기사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자산관리 건축 건설학부의 건축 설비 일반이라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는 서경숙 교수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과목이 건축 설비 기사 자격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준비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기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격증을 저희 나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를 하게 되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항상 출제 기준이라는 것을 배포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기준을 배포를 하는데, 올해 2026년도 1월 1일부터 출제 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 기사. 직무 분야는 건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건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저희가 건축 설비 기사가 그러면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것이냐?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열원, 그다음에 공기 조화, 환기, 위생, 자동 제어 등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및 에너지 계획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뭐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그 건물에 맞게 따뜻하게 하는 거, 시원하게 할 수 있고 하는 온열 환경과 그리고 환기,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고 물을 공급도 해주고 물 사용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게끔 제어도 해주고 하는 건축물 내부의 시설들에 대한 설계 그리고 또 시공도 해야 되고요. 유지 관리 그리고 에너지 계획까지 수행하는 직무를 맡은 게 바로 건축 설비 기사입니다. 자, 건축 설비 기사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으로 들어가고요. 80문제입니다. 총 문항수는. 한꺼번에 80문제를 보는 것은 아니고 과목별로 20문항씩 나오고요. 그 과목이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문항이 되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나옵니다. 3시간 동안 필답형 시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본 이 자격증 특강에서는 실기보다는 필기에 집중을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이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했죠. 그 출제 기준이 근본에 변경이 됐는데 종전과는 다르게 좀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과목을 4가지 과목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었던 항목 중에 없어진 항목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분류나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건축 일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 일반에서는 건축 설비에 관련된 내용 말고도 건축 구조라든가 건축 계획, 뭐 예를 들면 주택이나 사무실, 판매시설은 뭐 어떤 구조를 갖춰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건축 구조나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걸 제외한 건축 일반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위생설비, 공기조화 설비를 예전에는 각각의 항목으로 물어봤으나 이번에는 요 3가지 건축 일반적인 거하고 위생설비, 공기조화 설비를 다 합쳐서 기본적인 흐름을 따라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 설비 계획이라는 항목을 둬서 일반적인 그 건축 설비의 기초 지식이라든지 설비를 어떻게
건축물에 맞게 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건축 계획이고요. 건축 계획 항목 안에도 결국은 그러니까 건축 일반도 있고 위생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공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다 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계획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물을 주겠다, 급수를 하겠다 하면 급수에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펌프는 어떻게 하고 펌프의 양정과 양수량은 어떻게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항목을 건축 계획과 설계로 큰 틀의 흐름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 뭐 그 정도가 변경이 된 항목이고요. 그리고 전기 소방 설비는 동일하게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축 설비 관련 법규도 하나의 항목으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실 게 아까 각각의 항목으로 20문제씩 20문항씩 나온다고 했죠. 문항은 각각의 항목으로 20문항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설비 관련 법규, 나는 법규를 외우는 거에 좀 더 능해 한다 그러면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를 많이 취득하시고요. 뭐 건축 설비 설계, 나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 설계 쪽에 강의하면 여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과목들은 최저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꽈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각각의 항목이 40점은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최저값인 거에 반해서 예를 들어 전기를 나는 잘 몰라서 전기를 안 했어. 포기를 했어. 라고 해서 그러면 3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 과목이 과락이 되면 이 과목 때문에 나머지 점수들이 아무리 잘 받았어도 불합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전체의 평균값은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60점을 넘으면 되고 내가 잘하는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40점만 넘지 않게 많이 나왔던 문제 위주로 그냥 외워서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하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더 공부 범위를 넓혀서 문제 합격의 확률을 더 높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네 가지 항목, 건축 설비 계획, 건축 설비 설계, 전기 설비 및 소방 설비 일반, 건축 설비 관련 법규, 요 항목들 안에 각각 어느 분야에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오는지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건축 설비 계획에서는 일단 설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겠죠. 기초 지식이라는 거는 건축 환경, 그러니까 건축물 내에서 내 환경, 내가 그 실내에 살았을 때 실내의 열에 대한 거, 냉난방에 대한 게 되겠죠. 그리고 빛, 조명 같은 것들, 그리고 공기, 실내 공기 질이라든가,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진동 관련된 것들, 음환경 같은 환경적인 요소를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연력학, 유체역학 이런 역학이 나오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비 설계 계획, 그러니까 설계 조건이라든지 조닝이라든지 시스템을 위해서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부하량을 어떻게 잡을 건지, 실내 오염 물질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공기질은 환기량은 어느 만큼 해야 될지 이런 기본 계획을 잡는 것들에 대한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잡았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건물 특성에 맞춰서 이 건물의 용도가 판매 시설이냐 아니면은 병원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 용도에 맞춰서 또 조닝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원, 물에 있어서는 수원의 수질이라든지 수원의 양이라든지 수질에 대한 거, 그리고 시스템, 급배수 시스템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설비 자재는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내식성이 있는 자재냐, 내열성이 있는 자재냐, 접합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접합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가 다 들어가고 나면 도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럼 도서를 작성할 때 도면을 작도를 하게 되면 도면을 그냥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공을 하는 사람, 감리를 보는 사람, 유지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도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 작성법에 대한 공통의 도서 작성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될 거고요. 도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설비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비 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산에 대한 항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항이 인식문항이고 봐야 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그냥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 파트이기도 하죠. 자, 이번엔 건축설비 설계 보겠습니다. 건축설비 설계는 앞서서 건축설비 계획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이 부분 건축설비 설계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건축설비 일반 강의를 하는데 그 일반 강의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일단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이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문제가 나오고요. 골고루 나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열원설비하고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설비, 가장 적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환기설비 설계이긴 합니다. 자, 열원 설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원이죠. 열을 만들어내는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뜨겁고 차갑고 그러니까 냉방과 난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걸 만들어내는 장비들, 냉동기는 냉수, 보일러는 온수,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만들어낸 냉수와 온수를 가지고 실내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느냐를 보는 게 공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기조화기라는 기기와 물을 이송하는 펌프, 그다음 공기를 이송하는 송풍기, 그들의 경로가 되는 배관과 덕트 같은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환기 설비는 실내에 오염되는 오염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생 설비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안에 물을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와 그리고 온수 필요하죠. 손실이니까 따뜻한 물, 급탕 필요하고요. 그리고 쓰고 나면 또 잘 배출해서 5궤로 버려줘야만 건물이 청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5배수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수급탕을 쓰기 위해서는 세면기, 수전과 같은 위생기구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다루게 되는 게 건축, 설비, 설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기 설비 및 소방 시설 일반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전기 설비 항목이 기계 설비 항목, 그러니까 위생, 공조, 환기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조금 작게 나오는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기도 당연히 건축물 내에서 꼭 필요로 한 설비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기초 지식 나옵니다.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저희가 이제 직류,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기초 이론을 가지고 건축물에 접목을 해서 하는 게 건축 전기 설비죠. 건물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원이 배선을 타고서 적정한 부하로 원하는 곳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내에는 빛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와이파이와 이 정보통신 환경, 랜선과 같은 정보통신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낙뢰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피레나 접지, 그리고 방범 이런 것들 건축 방제 설비 항목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전기는 이 정도 항목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자동 제어 시스템 설계가 나옵니다. 자동 제어는
앞서서 공조나 여론이나 환기, 위생 설비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그 시스템을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제어 방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 제어 항목도 한 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을 최소화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 그래서 소방시설이 나오죠. 소방시설 연소나 화재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하고요. 소화기,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 그리고 상수도 소화 용수,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와 같은 소방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설비 관련 법규 문제입니다. 건축 설비 관련 법규를 출제 기준에서는 크게 법규 사항하고 에너지 쪽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법규 내용 안에서도 예전에는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건축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피난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기계설비법이 나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요번에 출제 기준에는 이 항목을 명확하게 출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첨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 관련 법규 내용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가장 흔하게 에너지 관련 기준으로 쓰는 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하고 건축물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기준에 대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증에 관련된 항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될 항목들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항목으로 나눴다는 것을 보면 에너지 쪽에 관련된 것도 꽤나 포커스를 맞춰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출제 세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출제 세부 기준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항목별로 문항은 20문항이기 때문에 건축 설비 계획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다 해도 깊이 안 들어가겠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기출 문제를 뭐 많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조금씩 알아두시면 그래도 정말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출제 경향이 이런 류의 방향으로 나온다라는 것하고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한번 나름 정리를 해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건축 설비 계획 분야에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죠. 건축 설비 계획은 건축 설비 기초 지식으로 건축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나 역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건축 환경에 관련된 부분 중에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열환경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체의 열적 쾌감이네요. 인체의 열적 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 환경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곳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항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온, 두 번째 습도, 세 번째가 공기의 청정도, 네 번째가 기류,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답은 알고 바로 아시겠지만 이게 답을 모른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봤을 때 실내 환경 요소로서는 이 네 가지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럼 도대체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문제의 답이 있죠. 열적 쾌감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열적 쾌감. 열하고 관련된 열적 쾌적감입니다. 열적 쾌적감. 열적 쾌적감을 보면 기온은 당연히 온도가 맞아야 사람의 인체 온도에 적합한 온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습도, 너무 눅눅하거나 하면은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기류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의 찬바람이 바로 얼굴에 닿는 것과 주변 공기 전체를 시원하게 해서 시원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기온, 습도, 기류는 이 열적인 쾌적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청정도가 실내 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공기의 청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건축 환경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조금만 더 키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해준다면 많이 외우지 않고 딸딸 외우지 않아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결로에 대한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결로 발생의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이고요. 결로가 포인트네요. 결로 발생 원인. 저희가 실생활 속에서 결로에 대한 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실내에 컵을 뒀을 때, 컵 안에 차가운 얼음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컵의 온도, 컵에 얼음을 넣었을 때 대부분 이 컵 바깥에 이렇게 결로가 생기게 되죠.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이건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컵 안의 온도와 컵 밖의 온도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컵 안에 있는 온도가 매우 차갑고 컵 밖에 있는 공기의 속에 있는 그 물들, 그러니까 수증기들을 여기에다가 물방울로 맺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결국 실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실내에, 이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습기가 많다고 하면 이 컵 안의 온도가 그렇게 차갑지 않아도 습기가 금방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 습기가 과다해도 결로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컵에 이 컵이 일반 유리컵이냐 아니면 보온컵이냐 텀블러 형태의 보온컵이냐에 따라서 결로가 생기는 건 달라지죠. 이게 컵이 보온컵이라면 텀블러라면 이 밖에 결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단열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로 따지자면 건물의 외피 단열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로 발생의 원인은 여러분이 결로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본다면 컵에 생기는 결로 그러면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실내 온도와 큰 차이가 없다면 이 물 컵 밖에는 결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물이 있어야 결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온도차네. 그리고 습기가 주변에 많다면 자연스럽게 결로가 생기겠네. 그리고 이 컵을 텀블러와 같이 단열이 잘 된 컵에다가 물을 넣는다면 결로가 생기지 않겠네. 그럼 이런 것들이 결로의 요소구나 라고 유추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로 발생 원인을 딸딸딸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답을 맞춰 가시는 것도 설비를 아주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유체역학에 관련된 부분, 건축설비 기초지식에 연력학이나 유체역학 분야가 있었죠. 자, 지금 나온 문제는 유체역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유체역학이든 연력학이든 역학적으로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뭐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시게 되고 어려울 텐데, 건축 설비 기사 문제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실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좀 쉬운 것 위주로 접근을 하세요. 일반 이런 서술형 문제 중에 계산이 아닌 계산의 문제는 O 아니면 X죠. 맞거나 틀리거나 명확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정답이 나오지만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그 서술형 문제, 내가 유추하고 생각 잘 모르겠는데 뭔가 추정을 해가야 되는 것들은 여차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내가 식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답이 딱 맞게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역학 중에서, 유체역학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한번 볼까요? 유체가 관경 50cm인 관 속을, 관경 50cm인 관을 한번 볼까요? 관이 있어요.
관경이 50cm라는 건 지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50cm인 관속을 물이 지나갑니다. 근데 2m의 속도로 유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관경이 50cm인데 2m의 속도로 물이 탁 흐른다. 그러면 2m가 아니죠. 잘못 말했네. 2m/s의 속도로 흐를 때 흘러가는 물의 양이 얼마이냐. 이 식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냥 Q는 AV이고 A라는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다. 그래서 Q는 4분의 파이 D의 자승 곱하기 유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산 문제에서 이 답을 넣을 때 아주 편하죠. 여기 이 문제에서 유속 나와 있죠. 2m/s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경 나와 있네요. 관경 지름이 얼마라고요? 50. 근데 여기에서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계산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단위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단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단위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의 이 D 배관경은 뭐냐면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근데 문제에서는 뭐죠? 센티미터죠. 그러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지금 50은 50cm잖아요. 이게 안 되죠. 자, 여러분 1m는 몇 cm입니까? 100cm잖아요. 100cm면 1m죠. 그러면은 50cm면은 몇 미터가 될까요? 0.5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뭘 써야 돼요? 50이 아니라 0.5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서식 풀어놓은 거에 보면 4분의 파이 곱하기 0.5의 제곱 곱하기 유속인 2.0을 해서 계산을 하면 0.39 메타 3승/s라는 유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좀 하실 줄 알면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슈퍼마켓 계산기처럼 그냥 간단하게밖에 못 쓰겠다 그러면 파이의 값을 원주율인데 그냥 3.14라고 해서 넣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0.5의 제곱이라고 하면 0.5를 2번 곱하겠다라는 의미여서 제곱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슈퍼마켓 계산기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산하실 거면 3.14 곱하기 0.5 곱하기 0.5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이 분수는 나누기인 거 아시죠? 나누기 4를 한 다음에 유속이 곱하기 2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셔도 이 답은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설비 계획은 설비 설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 조건, 시스템 계획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오는 문제 간단하게 보면 조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닝 한번 보겠습니다. 조닝은 어떻게 구역을 나눌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방위별 조닝이라고 하면은 동서남북이 있으면 이게 웨스트 웨스트죠. 각각의 외부에서부터 열을 받는 일사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춥고 남쪽은 해가 끝까지 들어서 좀 따뜻하고 이런 것.南방으로 따지면 그렇고, 오히려 이제 여름철로 따지면 북쪽이 시원하고 더 좋은 이런 부하의 특성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방위별로 조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하의 특성별로 조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마다 온습도가 다르게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 사무실이야 거의 유사하겠으나 수술실이라든가 아니면 항온항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습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역은 별도로 한다던가 이런 조닝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에 보시면 24시간 운영하는 숙직실과 편의점 같은 곳,
요런 곳에 대한 것들은 일반 실질과는 다른 용도죠. 일반 평상시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업무 존과는 생활 존과는 좀 다르게 24시간을 운영하는 존이 되겠죠. 그래 요런 것들은 용도에 따른 시간별로 별도 조닝을 해서 따로이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뭐 일반 건물 전체가 업무 시설인데 한쪽에 숙직실이 있다. 그러면 업무 시설은 8시간 기준으로 냉난방 장비만 돌리면 되는데 숙직실 때문에 업무 시설 장비를 24시간 가동하면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숙직실 용도로만 별도로 에어컨을 하나 따로 놓는다든지 해서 숙직실만 운영하고 업무 시설은 8시간 근무하고 나면 꺼주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하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도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도서 작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항목들은 공부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관은 동그라미 하나, 급수. 2개면 따뜻한 물인 급탕. 그리고 3개면은 급탕이 식어서 다시 되돌아올 때 환탕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십자가 표시는 정수물입니다. 심정에서의 물이라든가 아니면 정수 처리된 물을 정수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급수관을 표시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설비 설계 검토 내용을 보면 사실 설비 설계 검토가 설비 설계를 나중에 그 설계 직접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설비 설계 검토 항목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각각의 시스템의 비교가 돼야 돼요. 급수에 대한 시스템 비교 아니면 냉난방에 대한 시스템 비교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로 급수 방식의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해서 제가 급수 방식을 갖고 왔는데요. 급수 방식의 비교를 보면 급수는 수도 직결식, 고가 수조식, 그다음에 펌프 직송식, 펌프 직송식을 부스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스터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부스터 방식이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압력 수조 방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사실 압력 수조 방식은 잘 쓰지 않는 방식인데 이상하게 시험 문제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도 직결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 단어에서 보듯이 그렇게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다 인지하기 나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수도 직결이면 건물이 있다면 수도가 있으면 수도관에서 바로 연결해서 물을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꾸준히 물을 보내주죠. 시상수를 보내주면 여기 압력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럼 그 압력, 수도 본관에서 나오는 압력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은 변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수질은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준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정전이 돼도 물은 계속 나오죠.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해 주니까. 근데 수도사업소에서 단수가 된다던가 도로의 수도 관로망이 파손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급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죠. 시스템도 가장 편합니다. 그냥 본관에서 따서 연결을 해서 배관만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고 시스템 가격으로 설비 비용도 가장 저렴하죠. 유지 관리도 할 장비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압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20층짜리, 10층짜리 건물까지 물을 올려줄 만큼 큰 수압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 주택 같은 건물에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수도 직결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 연결했으니까요. 그러면 고가수조 방식은 뭐냐? 고가수조 방식은 건물에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주면 이 물을 지하 저수조에 공급한 다음에 양수 펌프로 이 물을 밀어서
옥상에 커다란 수조를 둬서 물을 여기에다가 담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각각의 위생기구들에 공급이 되는 방식이죠. 자, 수압은 이 수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각 층별로 수압은 거의 일정하지만 너무 높을 경우나 너무 가까우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그에 대한 또 부속적인 시스템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급수압은 거의 일정하고 수질은 나쁩니다. 수질이 나쁜 이유는 여기에서도 저수하죠. 이 저수된 물을 다시 올려서 여기에서 사용한 양의 물만큼 계속 저수해서 또 쓰죠. 이 저수에 있어서는 오래 물을 저수조에 담가둔다는 것은 그만큼 수질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됐을 때에는 펌프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어, 여기 아래쪽에 저수조에 있는 양은 쓸 수가 없지만 고가 수조에 있는 양만큼은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단수가 되게 되면 뭐 요거는 안 쓰게 되지만 요 물 자체는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 수조에 있는 물만큼은 쓰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설명한 것들이 약간 좀 서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전이 되면 급수를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아니네요. 꼭 그런 건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혼선을 일으켜서. 자, 어쨌든 고가 수조의 방식은 이런 류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설비비는 뭐 당연히 이렇게 그 펌프나 수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고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거나 펌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좋은 건 수도 직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높은 건물까지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펌프 직송 방식은 이 고가 수조에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 고가 수조를 없애고 수조를 없이 이 저수조에 물을 담아서 부스터 펌프로 바로 공급해서 각각의 위생기구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어,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수가 됐을 때에도 급수는 가능하지만 정전이 되면 부스터 펌프의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급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도 좀 해야겠죠. 당연히 펌프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질이 중요한 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에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요즘 건축물들 설계하면 대부분 다 부스터 펌프 방식을 씁니다. 자, 압력 수조 방식은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 수조에다가 압을 채워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하는 곳에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급수 시스템들을 알아놓으셔야 이런 그 직결 방식에 대한 문제, 고가 수조에 대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 들은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급수 방식 중 수도 직결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도 직결식에 대한 설명. 자, 한번 볼게요. 3층 이상의 고층으로서 급수가 용이하다. 아니죠. 수도 직결식은 수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이 고층 안 돼요. 3층 이하로 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리고 저수조도 없어서 매우 편하다고 했죠. 그리고 정전이 돼도 단수의 염려가 없죠. 왜냐?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해 주니까. 자, 대신에 단점 중에 하나이지만, 수도 본관의 영향을 받아서 수압 변화가 심한 거 맞습니다. 이 수도사업소에서 균일하게 압을 준다고 해도 주변에 옆 건물이 옆에 지역에서 물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내가 있는 건물에는 수압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압 변화는 그대로 받아와야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건축 설비 설계에 대한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 설계는 이렇게 여러분들 딱 그림 보자마자 뭐가 이렇게 그림이 많나 이걸 다 해야 되나 하겠지만 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지금 보시는 이쪽 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이요. 냉난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봅시다. 자, 냉수가 있어야 냉방이 될 거고요. 온수가 있어야 난방이 되겠죠. 그러면 냉수를 만들어내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열원기기, 냉동기라는 열원기기가 필요하고요. 따뜻한 물, 온수를 만들어내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보일러라는 기기가 있죠. 물론 딱 이런 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기들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시스템을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냉수를 만들고 온수를 만드는 이 각각의 기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열원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열원 시스템. 그래서 열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냉동기는 이 냉동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탑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냉각탑도 열원의 항목으로 포함이 돼서 열원 시스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열원 시스템이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냉동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와 압축식 냉동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압축식도 있고 흡수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냉동기 중에 지금 제가 가져온 건 압축식 냉동기입니다. 압축식 냉동기가 어떤 것이냐? 뉘앙스가 있죠. 압축식, 뭔가 꾹꾹 누르는, 바로 컴프레셔가 있어서 압축식 냉동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자, 냉동기는 기본적으로는요, 냉매를, 냉동기 안에, 요 지금 보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안에 냉매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냉매의 변화를, 상변화를 이용을 해서 냉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압축기에서 꾹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죠. 냉매 온도가 올라갑니다. 고온으로 된 기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기체로 가게 되면 불편하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온도를 떨어뜨려서 액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를 고온의 액체 상태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온의 액체가 되지? 바로 이 냉각탑입니다. 냉각탑에서 여기에서 발열되는, 응축기에서 발열되는 물보다 차가운 물로 냉각수로 이걸 냉각을 시켜서 이 고온의 기체였던 냉매를 고온의 액체 상태로 변화를 주고요. 이 고온의 액체 상태가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서 저온의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면 냉매가 저온의 액체 상태로 변하는데 이 냉매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대기압에서 일반적인 대기압에서 증발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아스팔트에 뜨거운 여름철 아스팔트에 물을 부으면 아스팔트 위에 물을 붓자마자 물이 쫙 수증기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 아스팔트 주위의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 바로 증발 잡열을 흡수를 해서 그런 건데요. 이 증발 잡열을 이용한 게 냉동기입니다. 이 저온의 액체가 쭉 지나갑니다. 근데 이 액체 자체가 증발을 너무 잘하는 냉매예요. 그럼 이 증발을 쭉 해서 저온의 액체가 아니라 저온의 기체 상태가 돼버립니다. 증발을 해서. 그러면 이때 액체를 기체로 여기에서는 아스팔트에서는 아스팔트의 열이 물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해가는 겁니다. 냉매가 기체로 바뀌면서. 그래서 증발 잡열을 쭉 흡수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기체가 온도가 쫙 떨어지죠. 자기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주변은 기체일 수도 있고요. 주로 액체죠. 물이 들어갑니다. 이 물이 나중에 나올 때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냉매가 증발을 하면서 물이 가지고 있던 온도를 쫙 빨아들였기 때문에 냉수가 돼서 나오는 거죠. 열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이 냉수로 냉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진 게 냉동기의 원리인데요. 이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가 구성하는 요소 중 냉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거. 냉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는 차갑게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인가요?
증발기죠. 증발기. 냉매 액체가 기체로 증발을 하면서 주변의 열을 쫙 빨아들여서 주변에 있는 물질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게 바로 냉동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본 거는 저희가 이제 열원에 관련된 걸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조화 설비. 이 열원이 잘 만들어진 열원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실내 공조 구역에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 보여주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냉수를 기준으로 그냥 보면 냉각 코일에 이제 이 안에 냉수 코일도 있고 온수 코일도 있고 냉온수 코일이라고 해서 혼합돼서 사용하는 코일 형태도 있고 코일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공조 기기 안에 코일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운 물을 공급해주고 또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들어갈 때 공기를 쫙 빨아서 지나가게, 송풍기가 공기를 쭉 빨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 코일을 지나가게 되면 차가운 공기가 되겠죠. 그럼 이 차가운 공기가 급기 덕트를 통해, 그리고 취출구, 공기를 내뱉는 이 취출구, 디퓨저 같은 것들을 통해 실내에 시원한 공기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원한 공기가 시원해져 있다가 사람들에 의한 열, 외부의 열이 들어오는 거, 컴퓨터 발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뜨뜻해지면 다시 시원한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 실내에 있는 공기를 다시 끌어당겨서 리턴을 합니다. 환기 덕트죠. 리턴을 해서 다시 들어가서 냉각 코일을 지나면서 시원하게 되면 다시 또 공급을 해주게 되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부 공기만 순환을 하게 되면은 공기의 질이 안 좋겠죠. 오염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외기에서 신선 공기를 가지고 와서 산소를 같이 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공기들이 실내 공기나 외부 공기가 들어올 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을 걸러내기 위해서 에어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차갑게 해주기 위해서 또 혹은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냉수, 온수 이런 코일들을 지나가게 되고요. 자, 그럼 여름에 너무 눅눅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공기는 매우 건조를 요구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습도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제습 장치가 부가적으로 공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공기가 너무 건조해요. 온도만 맞추면. 그러면은 그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습을 하기 위한 가습 장치도 이 안에 공조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조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것들, 에어 필터라든가, 그다음에 코일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제습 장치 또는 가습 장치, 공조기, 그다음에 덕트, 디퓨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문제는 중앙식 공기조화기에서 가습 장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수분무식에 속하는 것에서 초음파식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들, 각각의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포인트들에 대한 중요한 그 포커스들은 정리를 하셔서 외워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환기설비 문제입니다. 환기설비는 이제 덕트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환기 자체, 환기 종류 1종, 2종, 3종 환기냐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문제 주는 거, 보시는 것 중에서 풍량 조절 댐퍼에 관련된 문제도 나옵니다. 이게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엔 스플릿 댐퍼인 것 같아요. 거기 스플릿 댐퍼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덕트 분기부에 설치해서 풍량을 배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좀 넣어 놨는데요. 여기 이제 덕트가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겠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양과 이쪽으로 가야 되는 양이 나눠져야 되죠. 근데 그걸 잘 분배하기 위해서 요게 스플릿 댐퍼입니다. 이 댐퍼가 철판으로 이렇게 스윙 형태로 약간씩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 거리가 있죠. 요 거리로 이렇게 옮기면 양 자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풍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스플릿 댐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댐퍼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위생 설계로 들어가자고 치면 앞서서 뭐 급수, 수도 직결 방식, 고가 수조 방식, 뭐 펌프 방식, 압력 수조 방식 봤는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수도 직결 방식의 급수 방식입니다. 이 급수 방식에 있어서 이 배관의 압력을 구하는 방식이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해야 가장 적정한 위생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하는 문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가 오히려 정답을 찾아내기엔 좋을 수 있습니다. 알아놓으실 것만 딱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 수식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에 대한 것들, 그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수도 직결 방식의 급수 방식으로 수도 공간으로부터 높이가 4m에 있는 샤워기. 높이가 얼마라고요? 4m. 4m에 있는 이 샤워기에 급수를 하는 경우 수도 공간에서 요구되는 최저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단 샤워기에서 요구되는 최저 필요 압력은 100kPa이고 여기에서 100kPa이고 그 다음에 관 마찰 손실은 20kPa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압력을 구할 때 뭐 사실 그 펌프 직송 방식에서 펌프의 압력을 구하는 것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수직으로 올리는 건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야 수직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최상층 기구가 설치된 높이까지에 대한 수직 높이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을 따라서 흘러 들어갈 때 관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압력이 줄어요, 점점. 소멸되시면서. 그래서 이걸 마찰 손실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구 필요 압력. 여기까지 물은 도달을 했는데 물이 물방울 형태로 떨어질지 시원하게 샤워의 형태를 이루면서 물이 나올지는 이 기구에서 시원하게 물이 나올 수 있는 압력을 필요로 하는 압력이 있겠죠. 요 세 가지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m 수직 설치 높이 4m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쭉 가면서 손실되는 거 20kPa 그리고 샤워기에서 시원하게 나올 필요한 압력은 100kPa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단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4m가 아니고요. 4m가 아니고 kPa로 바꿔야 돼요. 자, 그냥 외우세요. 1m는 10kPa입니다. 곱하기 10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곱하기 10을 해서 파스칼로 바꾸는 겁니다. 킬로파스칼로. 자, 그럼 4 곱하기 10 한 다음에 20파스칼 더하고 100파스칼 더하면 160kPa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답은 160kPa이 됩니다. 아주 쉬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패스하시는 분 많은데 이 정도는 실무에서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소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기 기초 이론은 사실 저도 전기를 아주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베이스는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기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오hm 법칙에 대한 걸 문제를 많이 냅니다. 오hm 법칙에 관한 문제는 뭐 다른 것보다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죠. V는 IR. 그냥 뭐 무조건 외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V는 IR. 그럼 V는 뭐냐? V는 전압이죠. 전류를 보내는 세기, 밀어내는 힘, 얼마만큼 세게 밀어내 줄 것이냐. 이게 전압이고요. I는 뭐냐? I는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전하의 흐름, 그러니까 전류 알갱이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 알갱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걸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항은 전류가 전선 가닥을 통해서 지나갈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서 본 유체역학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류의 단위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항의 단위는 뭐냐, 뭐 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단위들도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직류와 교류에 대한 것들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직류는 저희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직류라고 하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사이클, 파장을 이루면서 가는 것을 교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류들이 직류에 해당이 되고요.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뭐 냉장고 이런 건 직류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까지 공급이 되는 수전반, 분전반 뭐 이렇게 거쳐서 가는 배선에서 나오는 것들은 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직류 전력의 개념과 교류 전력의 개념은 좀 다르고 역률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의 기초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건축 전기, 건물 내부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죠. 동력 관련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명 관련 분야, 그리고 뭐 그 정보통신 관련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한 가지 제가 항목을 가져왔는데, 조명에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조명 기구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조명 기구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조명이 많습니다. 백열등, 할로겐, 형광등, 뭐 수온 램프, 메탈 라이트하고 그다음에 LED 요즘 많이 쓰죠.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그 특성들은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든가 광질, 그러니까 휘도에 관련 부분, 뭐 열 복사나 아니면 뭐 이런 연색성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도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중에는 이제 형광 램프 많이 나오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재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거는 설계상에서는 LED 램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형광 램프는 보통 그 백열 전구를 쓰던 걸 이제 형광으로 바꿨기 때문에 백열 전구랑 비교가 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광등의 특성이 아닌 것, 백열 전구에 비해서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죠. 그래서 형광등으로 변경이 되게 된 거고요. 휘도도 고휘도였던 것이 형광등으로 되면서 저휘도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백열구에 비해서 열을 적게 발산하죠. 백열전등은 원래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 뜨겁고 열로 손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백열전구는 효율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에 비해 형광램프는 효율이 좋죠. 그리고 전원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 광속 변경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제어, 소방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동 제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조화 설비라 뭐 그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 유니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쾌적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어가 많은 항목은 아니지만 중요한 항목이긴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항목은 아니에요. 자동 제어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문제의 대부분의 포커스는 디지털 방식을 맞추기 위한 문제죠. 디지털 방식은 검출부 자체가 전자식, 센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의 온도가 얼마냐, 실의 온도가 얼마냐 계속 센서로 체킹을 해서 중앙부에 넘겨줍니다. 조절부에. 조절부 자체가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받아온 데이터를, 센서에 의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조절부에서 연산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앙 제어에서 설정값 자체도 변경할 수가 있고 제어 방식도 여러 가지로 변경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상태 감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연산 제어가 되고 에너지 전략적 제어도 되고 정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거 DDC 방식이죠.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기초 지식은 소방은 사실 소방기사 시험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건축 설비 기사에서는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지만 각각의 설비별로 소방시설별로 뭐 수원의 양은 얼마가 되는지 내지는 뭐 기준 개수는 몇 개인지 기본적인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제 수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원에 대한 거는 사실은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옥내수화전이 있는데 1 층에 3 개, 그다음에 2 층에 하나 둘 셋 4 개, 3 층에 하나 둘 셋 4 개가 있다. 이랬을 때 저수원의 저수조의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최소로 얼마는 확보해야 되냐라는 최소 용량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걸 다 합쳐서 용량을 넣을 거냐, 아니면은 뭐 위에 4 개만 넣을까? 아니면 밑에 3 개만 넣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이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일단 화재라는 것의 발생 기준은 한 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3개 층 중에 가장 많이 설치된 층, 뭐 2층도 되고 3층도 되겠네요. 어쨌든 4개가 설치된 가장 많이 된 층,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기준으로 놓되, 이 설치 개수를 모두 다 넣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설치됐으면 2개까지만 합니다. 요 2개까지의 용량만 넣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옥내수화전은 원래 하나당 한 개당 130 LPM이라는 유량이 분사하게 되어 있고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130 LPM이 소방대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20분이라고 산정해서 130 LPM을 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물을 담아놔라. 근데 그 개수가 몇 개다? 한 개가 아니고 2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2개 분량만큼을 담아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130 LPM 곱하기 20분 하면 2600리터인데, 2600리터를 그냥 간단하게 2.6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곱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외울 때 2.6 곱하기 개수 2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몇 개가 설치가 됐건 최대 2개니까 이게 2개로 해서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2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설비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법규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법을 그냥 많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계설비법 관련된 것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계설비법 관련해서 선임 기간이나 일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법규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에 관련된 거 하나 알아놓는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 설비 관련 법규 내용 중에 에너지 분야 관련 문제. 에너지 분야 관련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출제를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최악의 조건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 여름철에 아주 더운 날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날을 위해서, 며칠 되지 않는 날을 위해서 용량을 정해버리면, 용량을 너무 크게 정해서 에너지적으로는 너무 큰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가 많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실내 설계 기준 실내 온도라는 항목을 둬서 조건을 딱 뒀습니다. 그게 뭐냐? 난방은 20도, 그리고 냉방은 28도. 언뜻 생각해도 난방 20도면 좀 춥고 냉방 28도면은 좀 덥죠. 그렇지만 용량 자체는 기준 자체는 이렇게 실내 온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용도별로 또 개별 실 특성별로는 별표 8에 따로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온습도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설계를 보통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 항목 많이 있죠. 제로 에너지 인증도 있고요. 제로 에너지 인증, 그 다음에 녹색 건축 인증, 그 다음에 지능형 건축물 인증, 이렇게 있죠. 이 각각의 인증해야 하는 것도 인증 업무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인증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가, 인증을 요청하는 주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항목의 인증 등급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 인증 등급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런 형태로 인증 등급의 종류를 묻는 것. 그리고 이건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알아놓으면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축물 벽면에 적힌 거 보면 이런 등급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녹색 건축 인증 등급은 4개 등급입니다. 최우수, 우수, 우량, 근데 이게 불량이 아니고, 불량이라는 표정 그 단어로 인증을 주진 않겠죠. 이제 일반이라는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관련된 거는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 건축 설비기사 자격증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을 사서, 필기책을 한 권을 사서 열심히 기출이 많이 된 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 또한 적은 양이 아니므로 무조건 외우는 건 어렵죠. 그래서 건축 설비 일반에 관련된 큰 틀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을 보시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건축 설비 기사 자격증 특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